지금까지 고린도전서가 저술되던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역사적 맥락을 알게 되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발칸반도 남쪽 끄트머리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잇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하면 무슨 일이 생각나시나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죠. 주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둘로 나뉘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가리켜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북단에 고린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딴 생각하면서 들으셨던 분들은 고린도전서 기록될 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주전 400년보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기보다는 한 450년 그 이상 전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고린도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시절에도 이미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실 때 그리스의 3대 건축 양식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코린트식,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그 도시의 이름을 딴 건축 양식이 있을 정도였으면 상당히 건축이 발달했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가 번성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로마에 세워지면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전 146년에 로마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폐허로 남았다가 거의 100년이 지나 주전 4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고린도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 연대기 계산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의 법정에 끌려갔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갈리오 총독의 관저가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은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다시 지도를 봅시다. 지도를 잘 보시면 고린도는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협과 두 육지 사이를 지나가는 해협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해협은 뭔지 아시죠? 좁은 바다, 육지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를 가리켜서 해협이라고 하고요. 지협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는데요. 좁은 바다를 해협이라고 하는 것처럼 좁은 육지를 가리켜서 지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는 이 위치 덕에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와 아테네 사이에서 해상 무역을 하던 선박들은 두 개의 항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본토와 반도 사이에 나 있는 해협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길이 더 좋았을까요? 당연히 해협의 항로가 더 나았겠지요. 그것은 해협으로 갈 경우에는 남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항해 기간을 1주간 정도 단축할 수 있었고, 또 남쪽 큰 바다로 가게 되면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 바람을 피하는 이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협을 지나 항해하려면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지협이 바다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고린도 지협을 통과할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서쪽 이태리에서 물건을 싣고 와서 고린도 서쪽 아테네, 아덴으로 가져다 파는 무역선들은 일단 해협으로 들어와서 고린도 앞바다까지 항해한 후에 고린도 서쪽에 있는 레카이움 항에 배를 대고 화물을 내려서 육로로 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쪽에 있는 겐그레아 항에서 화물을 배에 실어 아테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고린도였을까요?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지협이 고린도 쪽에서 특히 더 좁아집니다. 고린도 앞에서 지협의 너비는 9km 정도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 아테네 쪽보다는
고린도 앞에 화물을 내리는 것이 운송하기에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둘째 방법은 배가 작을 경우에는 아예 배 자체를 실어서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부근의 좁은 지협에서도 특히 더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그 부근에 디올코스라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길을 포장을 하고 바닥에 롤러를 깔아서 작은 배들을 롤러에 실어서 통째로 옮겼다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수익은 고린도가 얻는 거죠. 고린도는 관세와 운송비를 받아서 풍족한 수입을 누릴 수 있었고요. 또 이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린도에 머물거나 아니면 고린도에서 이런저런 거래를 했겠지요. 그로 인해서 고린도가 얻는 수입이 막대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디올코스 자리에 운하가 있으면 참 편리했겠지요. 이미 주전 7세기부터 운하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실행하지는 못했고요. 그로부터 2500년이 지난 후 1893년에 이르러 비로소 고린도 운하가 건설됩니다. 한동안은 이 운하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다 하는데요. 지금은 배들의 크기가 커지다 보니 더 이상 화물선은 다닐 수 없답니다. 그래서 유람선이 오가는 관광 상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해상교통의 경유지로서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지협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유하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바다를 지나는 사람도 반드시 고린도를 지나야 하고 육로로 오가는 사람도 반드시 고린도를 지나야 하고 이보다 더 목이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고린도는 이런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고린도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2년마다 고린도 지역에서 열린 이스미아 제전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스는 도시국가들로 나뉘어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는데요. 전쟁을 하다가도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을 중단하고 도시국가들 간의 평화와 화합을 도모했다고 하죠. 그런데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립니다. 그럼 올림픽이 없는 기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에는 올림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4대 제전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기원은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올림피아 제전이었고요. 그 외에도 델포이에서 4년마다 열리는 피티아 제전, 네메아에서 2년마다 열리는 네메아 제전, 그리고 고린도 인근에서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아 제전이 있었습니다. 지협이 헬라어로 이스미아입니다. 영어로는 이스머스이고요. 그래서 고린도 지협에서 벌어지는 제전을 이스미아 제전이라 부른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이스트미아 제전 이렇게 옮기는 것 같습니다. 매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아 제전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요즘에 올림픽이 열리면 각 나라마다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꽤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열리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대단하죠. 그런데 고린도에는 2년마다 이스미아 제전이 열렸던 거예요.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대단했겠지요. 그 외에도 고린도는 여러 가지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하 자원들이 개발되었고요. 또 도시가 유지되려면 물 공급이 좋아야 하는데요. 고린도에는 페이레네 수원지가 있어서 풍부한 양의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다시 세운 신도시였기 때문에 행정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고요. 한편에 바다가 있을 뿐 아니라 반대편에는 아크로 고린도 요새가 세워진 높은 산이 병풍처럼 가로놓여서 도시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언덕 위에서 바다를 멀리까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침입에도 대비할 수 있었고요. 육지를 통해 오는 적들에게는 그 언덕이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산 임수를 다 갖춘 것이지요. 자,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입지 조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발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는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되어 폐허가 되었다가 줄리어스 시저가 주전 44년에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했지요.
처음에 고린도에 정착한 사람들은 줄리어스 시저 군단에 복무했던 퇴역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는 용병 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우리처럼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군역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용병들이었어요.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 군단에 복무했던 그런 군인들에게 고린도 도시를 세우고 고린도 땅을 불화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과 가족들이 고린도에 가장 먼저 정착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천혜의 입지 조건으로 고린도는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이 성장한 도시에서 성공을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상인들과 사업가들이 몰려들면서 산업과 고용의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살면서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을 것이고요. 산업이 발전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었겠죠. 회계사, 사무직원, 노동자, 가정부, 경호원, 노예, 요리사, 목수, 대장장이, 수공기술자, 텐트 수리공 등등 수많은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고용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상 이동하기 위해 사람들은 마차와 배를 이용했겠죠. 그럼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은 일찍 돈 맛을 보게 되었어요. 사업과 경제적 번영에 아주 민감한 도시가 되었고요. 성공해 보겠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떨까요? 그냥 단순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 야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도시에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평탄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